네, 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 2025 M&A 포럼 사회를 맡은 이진실 기자입니다. 네, 오늘 포럼 주제는 PEF 제도 활성화 20주년, 이재명 정부 150조 국민성장 펀드와 또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 한국의 M&A 시장입니다. 올해는 국내에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된 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 AI, 또 데이터 센터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는데요. 동시에 상법 개정에 따른 의무 공개 매수 도입이 가시화되는 등 M&A 시장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처럼 새로운 자본의 흐름을 조망하고 급변하는데 이 제도 환경에 대응하는 M&A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본 포럼을 주최한 딜사이트 미디어 이사회 이승호 의장님의 계획사가 있겠습니다. 의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 미디어 이사회 의장 이승호입니다. 먼저 오늘 포럼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된 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사모펀드들은 20년 전 제도 도입과 함께 첫발 뗀 이후 오늘날 자본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하며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장 동력 둔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성 저하 등으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는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칩스법과 IRA를 통해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로 일본 또한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미래 생태계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락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는 대한민국의 향후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규모 인내 자본으로서 그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 펀드는 AI 데이터 센터, 바이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입되어 자본시장에 전례 없는 투자의 흐름을 만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시에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가시화되면서 M&A 시장의 오랜 관행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의 상장 폐지 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150조 원 자본의 흐름을 조망하는 동시에 AI 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산업 센터의 미래를 논의하며 그에 맞는 M&A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귀한 통찰을 나눠주실 박재훈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님과 김태호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님, 그리고 서용태 박성진 31PWC 파트너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PEF 20주년 기념 공로상 수여를 위해 자리해 주신 PEF 협의회 박병건 대신 PE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가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승호 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 150조 국민성장펀드 자본 분배를 주제로 박재훈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재훈 과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 과장님은 정부가 추진하는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밑그림을 직접 그리고 계신 핵심 정책 담당자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박재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이제 국민성장 펀드를 왜 만드는지 그 이유랑 취지와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핵심을 짚어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이제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 대부분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대외적으로 여러 번 이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좀 더 소상히 한번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국민성장 펀드의 어떤 그 설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또 필요하신 말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저희 이제 한국 경제가 그동안 잘 성장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강한 경쟁력을 향후에도 꾸준히 가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시장의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이야 언제나 이제 계속 이제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수많은 후발국들이 이제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성장률도 전반적으로 정체되고 주력 산업들이 이제 굉장히 그 경쟁력이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 방송국의 다큐멘터리를 좀 1, 2부 나눠져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딱 두 가지가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중국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불과 이제 10년 사이에 이제 중국이 모든 면에서 이제 앞서고 있고 한국이 못하는 것도 다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그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 의대 가기 위해서 이제 다 모든 이제 역량을 집중을 하는데 중국은 그 수많은 이제 학생들이 공대에 가서 이제 창업을 하겠다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하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제 그 첨단 산업을 둘러싼 어떤 전 세계적인 이제 패권 전쟁이 이제 굉장히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산업과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고민 속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제 이런 국민성장 펀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이제 언급하셨던 이제 각 나라들의 이제 노력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성장 펀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150조 원을 이제 조성을 해서 한 5년간 이제 투자하는 기본적인 그림이고 그 150조 원은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이라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을 합니다. 그것도 5년간 75조 원. 그리고 이제 그 기금이 투자되면서 다양한 민간 자금이 조인트로 이제 같이 이제 금융이 일어날 텐데 그거의 목표를 75조 원 똑같이 잡아서 총 5년간 이제 150조 원 정도를 조성해서 투자하겠다는 이제 그런 목표인 거고요. 그래서 그 민간 75조 원, 그다음에 기금 75조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이제 거기에 지원 대상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첨단 전략 산업법, 그다음에 조특법 관련돼서 이제 첨단 그 전략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그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 부품을 제공한다든지 관련 협력업체라든지 아니면 구매하는 기업이라든지 그 첨단 전략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의 큰 목표는 우리의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이제 강화해 가자. 그게 하나인 거고 크게는 이제 좀 굵직굵직한 이제 첨단 산업이 제대로 육성되는 게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유망한 이제 벤처나 이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굉장히 이제 좋게 이제 등장하게끔 육성하는 큰 두 줄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어쨌든 정책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것이다 보니 저희가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국가 균형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이 투입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역점을 두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지원 대상은 말씀드렸듯이 그 관련된 법에 열거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파급 효과도 크고 의미도 있는 그런 메가 프로젝트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한번 그림을 보자면 이제 그 벤처 기업 성장격, 저기는 이제 좀 초기 이제 중장기 이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벤처 중소 중견 대기업 관련 기업까지 이제 좀 폭넓게 지원한다는 뜻이고, 그 밑에는 이제 지원 기구들은 나와 있는데요. 그 많은 좀 이렇게 이제 일부 이제 그 제기하시는 언급 중에 여기 이제 모태펀드와 이렇게 좀 중첩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언급들을 하시는데, 저희의 기본 방향은 예전에 이제 그 모태펀드하고 이제 금융위원회 소관인 성장금융이나 산은회 하는 역할하고 약간 조금 좀 경계가 뭐 애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 갖고 그런 논의가 많이 있어 와서 대부분은 좀 이렇게 가름맞는 타점 있는 상태입니다. 모태가 좀 더 이제 초기에 소규모에 집중을 하고, 이제 그 산업은행이나 이제 성장금융은 그 이후에 좀 더 큰 규모로 성장하는 거 위주로 한다고 그렇게 이제 방향이 잡혀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에 모태도 굉장히 이제 예산이 규모도 늘어나고 국민성장펀드도 이제 새로 신설이 되는데, 그런 기존 틀을 허무는 건 아니고 그 체계 하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뭐 한국은행 이제 뭐 유발 개수 통해서 이제 한번 산정을 해본 거고, 저거는 이제 뭐 이 기존 뭐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신규로 정말 150조 원이 신규 투자에 들어갔을 때의 어떤 규모를 한번 산정을 해본 것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이제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자금 75조 원, 첨단 기금 이제 75조 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고, 5년간 150조 원이니까 이제 1년으로 잡으면은 대략 한 30조 원씩 조성되고 투자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은 산업은행이 이제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거니까, 이제 뭐 투자 수요처만 확실하다면 이제 그 정부의 의지로 이제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민간 자금은 75를 저희가 뭐 확정적으로 이제 받아놓고 이제 쟁여놓고 그때 꺼내 쓰는 개념은 아니고, 요 이제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이 쓰일 때 이제 다양하게 이제 협업해서 들어갈 텐데, 그 자금이 그 주체가 그 의사결정에 맞춰서 이제 들어오는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막연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그 큰 주제로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융의 역할이 이제 다양한 자금이 좀 더 이제 기업이나 미래 생산적인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 전에 좀 부동산이라든지 조금 덜 생산적인 부분에 많이 이용되면서 단순히 좀 편하게 영업을 하면서 좀 편하게 이자 장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시중의 금융 자금들이 좀 더 생산적인 자금으로 이제 흐르도록 하는 이제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거고, 그 핵심에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은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조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민간 자금이 어떻게 좀 더 생산적으로 이제 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저런 은행의 어떤 위험 가중치를 좀 조정한다든지, 각종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모험 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갖가지 노력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할 예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말씀드렸듯이 산업은행 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고요. 그게 이제 공포가 된 게 9월 달이고, 시행이 1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자로 이제 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이 이제 시행될 예정이고,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이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이 이제 투자 대상이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산업은행법에 명시된 법적 용어인 거고요. 민간 자금과 합쳐서 이제 75 합쳐서 이제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은 법적 용어는 아니고, 요걸 이제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생각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제 국민성장펀드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특정 펀드는 아니고 하나의 큰 자금 주머니를 이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에 열거를 하면서 첨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인프라 전반을, 관련된 기업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굉장히 지원 대상은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폭넓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 오늘 이제 국무회의 통해서 그 이제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됐고요. 개정돼서 이제 똑같이 이제 법 시행일에 맞춰서 이제 할 예정인데 기존에 보다 이제 그 대통령령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면 이제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지원 대상을 이제 더 열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국정과제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더 추가한 것이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하고 그다음에 핵심 광물 관련된 산업 그렇게 두 개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큰 그림 설명할 때 말씀드렸을 텐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요 그 국민성장 펀드로 통해서 하는 거는 이제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그 벤처 생태계를 육성해서 이제 유망한 기업이 새로이 등장해서 정말 뉴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역 성장을 이제 같이 고려하는 게 큰 이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업 파급 효과가 좀 큰 어떤 메가 프로젝트 위주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의견도 받고 있고 수요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단순히 이제 금융 지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좀 뭐 인허가 이슈라든지 규제 이슈라든지 아니면 세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 국민성장 펀드는 금융이 단독으로 그냥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관계 부처가 좀 긴밀히 협업하면서 나가는 그런 구조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 규정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는 또 저희가 하고 또 뭐 기재부나 산업부나 기타 이제 그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서 또는 지자체라든지 해서 어떤 그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하는 어떤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어떤 토탈 그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계부처가 이제 긴밀히 협업해서 한꺼번에 좀 해결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지원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그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기업이 됐건 특정 프로젝트가 원하는 어떤 방식에 맞춰서 필요한 어떤 방식을 모두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뭐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도 기본적으로는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어쨌든 새로운 주머니로 새로운 첨단 산업을 육성하자고 하는 큰 주제를 갖고 있으니까 기존에 잘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좀 직접 대출보다는 뭐 직간접 투자라든지 인프라 투 융자 잘 안 됐던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 이제 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산업별 이제 그 배분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산은이나 이제 정책금융기관들이 나갔던 어떤 공급 규모를 봐서 이제 향후 이제 5년간 이런 산업들의 이제 요 산업들은 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업은행 법에 이제 열거가 되어 있는 산업들인데 대략적으로 배분을 한 것이고 요거는 이제 뭐 목표치나 이제 대략 이제 계획은 있어야 되니까 잡은 건데 실제로 집행은 이제 어떤 기업이나 프로젝트 이제 수요를 감안해서 이제 집행되면서 이제 일어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 이제 방식을 한번 이렇게 이제 써본 것이고요. 이제 뭐 기업이나 뭐 또는 프로젝트별로 원하는 이제 자금 수요 방식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활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M&A라든지 또는 뭐 SPC 설립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간접 투자 방식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언론상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제 뭐 관제형 펀드다 할 때 이제 이 정책 방식이 이제 요 간접 투자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에 뭐 언론지상에서 이제 뭐 관제형 뉴딜 펀드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실패한 거냐 아니냐 이제 요런 이제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이제 뭐 어쨌든 정책성 펀드라는 거는 이제 재정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펀드가 이제 가장 이제 직접적인 의미일 테고요. 좀 더 범위를 넓게 잡자면 이제 산업은행이나 이제 뭐 성장금융이 들어가는 그런 펀드가 될 텐데
이제 그거는 그동안 이제 진행됐던 우리가 이제 정책성 펀드라고 했을 때는 이 간접 투자 방식 위주로 했던 그 펀드를 의미했던 거고, 요번에 이제 국민성장 펀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단 전략 기금하고 민간 자금 합쳐서 이제 이런 간접 대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도 지원을 하는 거고, 이제 그 기금을 통해서 이제 직접 지분 투자라든지 인프라 투자자 이런 다양한 방식을 한꺼번에 쓰니까 기존의 어떤 정책성 펀드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장기에 좀 더 대규모를 다양한 방식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예시하고 그다음에 뭐 좀 구조도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당장 어떤 지분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좀 싼 자금으로 통해서 이제 좀 대규모 이제 설비 투자하는 거를 좀 바라는 형태가 있을 테고, 또 인프라 관련된 사업은 워낙 이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니까 또 이제 뭐 투자용자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이제 그런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금 조달이 있고 이제 투자 이제 분야 저희의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연간 어떤 식으로 배분되는지를 한번 이제 잡아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어떤 방식보다는 좀 더 이제 직접 대출보다는 좀 투자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동결을 하겠다. 이제 요게 기본 그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한번 이제 5년치를 연으로 잘라서 한번 이제 목표치를 한번 잡아본 거고, 이런 것들은 조금 유연하게 하되 기본 방향은 투자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요 이제 간접 투자 방식이 이제 밑에 이제 좀 한번 좀 더 구체화를 해봤는데요. 이제 뭐 블라인드 펀드라든지 프로젝트 펀드 이제 다 가능할 거고, 뭐 섹터 펀드도 가능할 테고, 또 이제 계속 이제 시장에서 많은 요구가 있는 뭐 M&A라든지 회수라든지 스케일업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고민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런저런 논의가 있지만 좀 이런 어떤 첨단 전략 산업 육성에 이제 국민도 참여하고 그 과실을 좀 향유하자 뭐 이런 논의도 있어서 국민 참여형도 이제 일정 부분 할 예정이고요. 요것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뉴딜 펀드 할 때 이제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재정이 한 20% 후순위 보강하면서 민간 참여를 했었었고요. 그것도 뭐 일각에서는 굉장히 뭐 마이너스가 엄청 나고 국민들 뭐 수익률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수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국민들이 이렇게 손해 보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게 이제 재정이 다 이제 20% 받쳐주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추진할 거고, 그때도 이제 재정 보강이 들어갔었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노렸는데 한번 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이제 이런 전반을 하면서 일단 이 국민성장펀드 요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서는 1조 원의 재정은 지금 정부 안에 이제 잡혀 있고 국회 예산 심의를 지금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1조 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기금이 투입될 때 같이 이제 활용이 될 예정이고, 국민 참여형 펀드에도 예전에 뉴딜 펀드 할 때 이제 재정이 이제 20% 이제 손실 분담하는 형태로 들어갔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세제 지원은 없었는데 지금 아직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 참여형 하면서는 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도 지금 긴밀하게 거기에 관계부처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뭐 개인 입장에서는 뭐 코인이건 해외 주식이건 이제 투자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뭐 이거에 몰빵하도록 이제 안 하기는 어려운 노릇이고, 어쨌든 그래도 이제 어떤 뭐 이런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있어서 국민들의 이제 관심도 제고하고 좀 참여도 하고 어떤 이런 첨단 산업 육성에 이제 좀 함께 이제 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관련된 어떤 좀 인센티브 제도를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관계 부처랑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법적으로는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관련돼선 한 의사결정을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심의회는 이제 총 9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뭐 국회 추천 2명, 그다음에 각 부처 추천해서 이제 민간 전문가로 이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전반적인 전략이나 최종 의사결정 이런 걸 한다면은 그렇게 단순히 이제 뭐 기존의
이제 산업은행이 실무 검토해서 기금운용심의에 이제 의사결정하는 그렇게 좀 단순한 구조보다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금운용심의회가 이제 최종 의사결정 기구라면 그 밑에 이제 투자심의위원회를 둬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을 해서 좀 실무 검토를 하고 요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투자심의위원회는 아직 이제 뭐 명확히 이제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방향성은 뭐 지금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그 분야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전문가들을 이제 인력 풀을 확보를 해놓고 어떤 개별적인 건이 있을 때 다양하게 이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이고, 요거는 이제 법적인 어떤 그 첨단 기금 및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이제 지원될 때의 의사결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산업은행 뭐 단독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전략 산업을 이제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금융권, 뭐 산업은행 단독 아니면 산업은행과 금융권 이렇게 이제 그 좋은 프로젝트에 알아서 이제 우리가 재정 주고 세제 혜택 줄 테니 알아서 해봐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굉장히 어떤 국가 산업에 대한 좀 철학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계부처도 이제 좀 협업 체계를 이제 구성을 할 예정이고, 그 관계부처는 또 부처 간만 이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 금융권, 산업계 등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갖고 150전이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5년간 하다 보면 또 뭐 어쨌든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배분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한번 이제 전문가와 이제 논의를 거쳐서 하는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제 이 프로젝트가 어쨌든 되게 이제 좀 중요하게 약간 절박감과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굉장히 이제 이 정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산업은행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 간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도 중요하고 또 민간단에서도 뭐 금융권과 산업계 간의 또 이제 협업도 중요해서 이 다양한 이제 정부, 민간, 산업, 금융 이 분들이 이렇게 협업해서 같이 보는 그 고민해서 좀 전략도 짜고 실제 이제 개별 의사결정도 좀 같이 하는 구조로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참여 방식은 이 대략적으로 저희가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설치하는 산업은행 법은 9월 초에 이제 공포가 됐고 12월에 시행 예정이고, 그때 이제 어쨌든 법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좀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9월 10일 날 한번 대통령 주재로 행사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금융위원장 이제 이 새 정부 첫 이제 금융위원장인 이혁원 장관님 오시자마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이제 큰 이제 그 금융위의 핵심 정책 중에 3개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축으로서 생산적 금융을 이제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1번 과제로 이제 국민성장펀드를 9월 1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좀 문의들이 와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실무 미팅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게 뭐 가령 뭐 이제 관심이 있고 도대체 뭐 어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뭐 기업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이제 뭐 질문들이 있는데 언제나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랑 실무 협의도 가능하고 저희 이제 뭐 금융이랑도 실무 협의를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미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뭐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이제 그 필요한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새 정부의 이제 핵심 정책으로 이제 추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도 뭐 이제 뭐 버젓하게 이제 뭐 최대 펀드 조성해서 뭐 제대로 투자합니다.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곳에 이 돈이 잘 쓰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고민이라는 거 결국 뭐 누구 한 사람의 이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다양한 이제 어떤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지 토론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언제든 이제 저희가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제 상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좀 시작 전에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뭐 설명도 설명인데 약간 이제 뭐 Q&A 세션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요거는 뭐 진행 과정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드렸듯이 언제든 지금 상시적으로 이제 산업은행 이제 사무부 어제 현판식도 했듯이 이제 계속 이제 열려 있는 거고 12월 10일이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집행은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실무 검토 뭐 이미 이제 수요를 많이 받아갖고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뭐 계속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간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운용사 선정이라든지 그런 이제 과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절차에 맞춰서 진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자금이 실제 나가는 거는 약간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아무튼 뭐 언제든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는 다양한 문의는 언제든지 뭐 금융위가 됐건 산업은행이 됐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뭐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그 산업은행에 국민성장 펀드 업무를 전담할 사무국이 하나 신설돼서 그 이제 전담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5대 금융지주가 이거는 이제 뭐 민간 자금의 핵심 역할을 해야 될 테니까 같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산업은행하고 서로 이제 정보 교류도 적극적으로 하고 필요한 인력 교류도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딜 발굴해서 다 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가령 뭐 어떤 특정 기업이 뭐 특정 은행하고 이제 진행되었던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의미에서 뭐 좀 첨단 기금이 같이 들어오는 게 뭐 자금 조달 구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문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은 대략 이렇게 마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좀 Q&A 시전은 하자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대통령상도 한 이후로 뭐 저를 포함한 뭐 차관님 주재 또 뭐 미덕 행사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만일을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들도 많고 저희가 이제 배울 점도 많고 이제 이 운용하는데 이제 참고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질문도 좋고 이제 이거는 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도 좋고 제가 이제 또 답이 바로 되는 것도 있고 덜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제가 최대한 아무튼 조금 또 의견을 좀 듣는 제 입장에서는 또 의견 듣는 과정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다양한 말씀 주시면 제가 답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답해드리고 또 이제 함께 또 고민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은 상법 개정에 따른 M&A 전략 변화, 고잉 프라이베이트, 공개 매수 전략의 유의점을 주제로 김태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태호 변호사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 변호사님은 이 PE 투자 및 M&A 자문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신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인 상법 개정안의 실무적 파급력을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앤장의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방금 어떻게 보면 법률 관점에서는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로 이렇게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상법이 최근에 개정되었고요. 그 효과랑 영향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특히 이 M&A 시장에서는 이 개정 상법이 미치는 영향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을 주제는 소위 고잉 프라이빗, 이 상장 회사를 취득해서 100% 자회사로 만드는 그런 거래에서 도대체 개정 상법이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저희가 이 개정 상법 관련해서 세미나도 하고 또 설명도 해드리면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오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특히 PE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이 변호사들은 항상 이 목차를 중시하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규제 변화, 상법 관련 규제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미 도입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짚어보고요. 그리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도입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상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럼 도대체 이사들이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책임이 강화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냐, 그 부분 좀 짚어드리고요. 그러면 뭐 관심이 많으실 실제 뭐 내가 이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이 강화된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런 변화되는 상법 속에서 고잉 프라이빗 전략을 실행할 때 어떤 부분들을 짚어야 되는지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고잉 프라이빗 함에 있어서 개정 상법상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이 타겟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된 상황에서 이 고잉 프라이빗 트랜잭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고 어떤 의무들을 부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인데요. 이제 뭐 내용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 상법 조항과 개정된, 뭐 개정 아니로 되어 있지만 개정된 상법 조항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이 성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회사 및 빨간색 부분이 수정된 건데요. 회사 플러스 이제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플러스 2항은 이제 새로 도입된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서 중요한 문구들이 빨간색이 되어 있는데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된다. 즉 개정된 문헌의 핵심은 계속 나오는 주주, 그다음 총주주, 전체 주주. 결국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됐다는 것을 이렇게 문헌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럼 기존 상법에서 계속 문제되던 게 특히 외국과 달리 좀 한국이 특이하다라고 특히 외국 분들이 생각했던 게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를 부담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본인의 의무를 다함되고 주주는 별도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판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회사가 뭐냐? 회사라는 게 우리는 나라는 그래서 이 독일법 영향을 받아서 회사 자체를 새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처럼 취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식에 반하는 계속 일들이 생겼습니다. 100% 그냥 1인 주주 회사에서 1인 주주가 동의해서 거래를 했는데 그게 뭐 배임이 된다라든지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약간 와닿지 않죠. 어떻게 보면 1인 회사인데. 반대로 뭔가 주주들이 많은 손해를 봤는데 회사 자체에 손해가 없다라고 해서 이사는 책임이 없다는 또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형평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계속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실질을 더 중시해서 결국 회사의 가장 큰 스테이크홀더는 주주다라고 해서 이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제 개정상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근본적인 개정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여기서 말하는 아까 보면 결국 주주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또 보면 총주주라는 단어도 나오고 전체 주주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특히 상장회사 같은 주주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인데요. 아까 총주주를 보호해야 된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걸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한 명도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냐? 그럼 도대체 회사가 뭘 해야 되느냐? 모든 주주들이 의견이 일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상법에는 기존에 있던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이 갔을 때 전원 동의 사항이란 건 없고요. 특히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일정 스레시홀드, 뭐 보통 결의든 특별 결의든 넘으면 결국은 지배주주 내지 의결권을 많이 가진 주주가 의사대로 회사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 또 대원칙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주주 전체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뭐 좀 이론적인 얘기지만 그냥 그 집단 전체를 하나의 뭐 주주라는 거를 상정한 거지 모든 개별 주주들을 하나하나씩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게 상법 개정안에서 논의됐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너무 극단적으로 한 명의 주주도 손해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까지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주 충실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저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법상 다수결 원칙이라는 것과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것을 균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즉 주주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최대한 정보를 줘서 주주들에 대해 특히 소액 주주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참여권을 보장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다수결, 주총 결의든 아니면 이사회 내 결의든
다수결의 거래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는 절차적 기회를 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수결 원칙, 뭐 주총에서의 의결권 싸움이든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게 되면 그거를 결국은 정당하다라고 봐야 되는 게 결국 개정상법의 의미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과 바뀐 거는 뭐냐? 기존에는 이사들이 내가 행위가 회사에 도움이 되느냐만 관점에서만 본인들이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면 됐다고 하면, 이제는 이게 회사에는 도움이 되지만 혹시나 주주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소액 주주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정상법 방금 이미 도입된 제도이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펜딩이 되고 있는 저희 개정상이 너무 잘 아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입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그 상장법인 주식 거래를 할 때 대주주의 지분만 선택적으로 매수하는 게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주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그리고 뭐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사실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뭐 적게는 20, 30%, 많게는 50 이상, 뭐 그렇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주고 대주주의 지분을 비싼 가격에 시가보다 사는 게 허용이 되었는데요. 이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그렇게 대주주의 지배주주의 지분만 사지 말고 같은 가격으로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지분도 공평하게 사야 된다라는 것을 그걸 의무공개매수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무공개매수 제도는요, 사실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많이 도입된 제도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과거에 잠깐 도입됐다가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뭐 과거 IMF 시절 잠깐 도입됐다가 그때 폐지됐는데요. 실제 그 전 정부에서부터 사실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때 결국은 이 글로벌 그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는 그 이런 취지하에서 도입이 논의됐는데요. 실제 보시면 여기 뭐 우리나라의 특유의 것 때문에 제도는 아니고 이미 외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도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미국은 꼭 그 성문법 국가가 아닙니다. 판례법 국가인데 명시적인 구정은 없지만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을 보면 예외 없이 상장회사 경영권을 취득할 때는 공개매수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은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도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EU, 영국, 일본 이런 데는 다 명문 규정으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 지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액 주주들에게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몇 년 동안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개정사법 같은 경우는 되게 빠르게 도입이 된 거에 비해서 도입이 안 되고 있는 이유들이 뭘까라고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몇 가지 그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추진되는 안은 내가 상장법인의 25%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때, 이때가 되면 트리거가 되는 건데요. 그때는 뭐 전체 다 살 필요는 없고 50% 한주까지 공개 매수를 해라라고 하고, 만약 모든 주주들이 다 들어오더라도 나는 up to 50% 한 주까지만 취득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주주들은 남는 거죠. 그럼 공개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한 겁니다. 만약 100% 다 사야 된다고 하면 100%에 해당하는 그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반만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안은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자체는 도입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에 도입됐을 때 M&A 시장이 축소될 수 있고 공개 매수라는 자의 부담이 너무 과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모든 주식을 다 취득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50% 한쪽까지만 취득할 수도 있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절충적인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또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왕 도입하는 경우에 기회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도입하지 말고 아예 그냥 모든 주식을 다 취득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었고요. 실제 뭐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안에 따르면 이게 단순 50% 한주가 아니고 지배주주의 지분을 취득할 때는 전체 다를 공개 매수를 해야 된다, 최소한. 뭐 그런 좀 요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 안대로 도입이 되면 공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뭐
더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 쟁점들과 이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뭐 계속 기획지정부나 이런 곳에서도 추진을 하겠다라는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예상은 뭐 섣불리 예상은 어렵습니다만 결국 이게 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액주주 보호, 주식시장 활성화에 사실 부합하는 방향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이런 부분 좀 수정이 되고 시기의 문제는 있지만 결국은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게 뭐 일반적인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공개 매수 제도 도입 관련해서는 계속 이 정부의 움직임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개정상법 하에서 또 많이 질문이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그 강화된 걸 알고 있을 때 이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질문이 많습니다. 실제 뭐 저희 기사들 보면 이 개정상법 도입되고 나서 로펌들이 뭐 수혜를 보고 있다, 호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실제 많이 질문 오는 부분들이 이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야, 이거 해도 되는 거냐? 로펌 의견서를 받아와라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 실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이사회에 참석해서 로펌 변호사들이 설명을 해라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리걸 리스크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건데요. 크게 보면 이사의 책임이라는 게 이제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있겠는데요. 일단 민사 책임 관점에서 보면요. 기존 상법하에서는 말씀드린 같이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주주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M&A 거래나 인수합병을 해서 주주가 뭔가 손해를 보고 지분율이 축소되는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한테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못했습니다. 간접적으로 회사가 뭔가 손해를 입으면 그것도 직접 청구가 아니고 회사 보고 하여금 너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줘라고 하다 보니까 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이사분들도 걱정이 덜했습니다. 근데 개정상법사에서는 아주 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직접적인 충실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주주가 뭔가 이사가 행동을 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면 직접적으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사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형사상 책임이 있겠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또 좀 더 외국과 다르게 이 이사의 의무 위반이라는 게 형사상 책임으로 배임죄라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존 상법하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단순한 민사상 문제가 아니라 크리미널까지 연결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였는데 그래도 조금 나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회사의 손해만 없으면 주주가 뭔가 손해를 입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그럼 이제 상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부담하니까 뭔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이 형사상 배임죄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은 아직 판례가 없고 사실 학설에서도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문제가 없던 부분이 이제 리스크가 노출되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이사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뭐 최근에 보셨겠지만 배임죄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또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 결국 재계 같은 데서는 계속 이사의 책임만 강화되는 이런 법 개정이 되다 보면 결국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 특히 외국은 그냥 이사가 뭔가 위반을 하더라도 그냥 민사로 해결하는데 민사 같은 경우는 뭐 D&O 인슈어런스도 있고 뭐 또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사로 처벌하는 건 너무 과하다라는 목소리가 있고 뭐 그런 외에 뭐 다른 것들까지 좀 뭐 여러 가지 좀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임죄가 만약 폐지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또 새로운 또 규정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상법화에서 그럼 도대체 이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국내를 말씀드리면 사실 개정상법이 상당히 큰 변화인데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빨리 또 개정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국내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판례 같은 게 아직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뭐 개정 자체가 최근에 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더라도 로펌 입장에서는 사실 속 시원한 답을 못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그런 답을 드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부분은 결국 실무례가 쌓여야 되고 또 판례랑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게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건 아니고 결국 미국 내지 일본, EU 이런 다른 국가에서 이미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한 거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미 십수년간 실무례가 쌓여 있고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리고 그 절차를 준해서 따르면 이사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일 아무래도 뭐 참고가 되는 건 미국일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도 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델라웨어 주가 미국 회사법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것이고 여기가 다 리딩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델라웨어 주 이 법원에 따르면 이사의 책임이라는 것, 이사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위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자율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가 어떤 경영 판단을 했을 때 함부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게 결국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해서 이사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런 낮은 스탠다드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가 적대적 M&A에 노출됐을 때 그때는 이사는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성관주의 의무만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강화된 주의 의무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더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인데 주주 간 이해상충이 있을 때 예컨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에 이해상충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높은 스탠다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이사가 뭐 조금 검토해서 이렇게 해서 본인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고 소위 인타이어 페어니스 스탠다드 뭐 일단 이름부터 상당히 엄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스탠다드를 충족해서 거래의 절차적 정당성 및 실체적 정당성이 구비되었음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뭐 오늘 주제가 연결되는데요. 오늘 주제가 테크 프라이빗 거래지 않겠습니까? 상장회사를 비상장을 하는 그 거래는 소위 주주간 이해상충 거래에 해당해서 인타이어 페어니스 스탠다드 기준이 적용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이크 프라이빗이 진행되고 있는 회사의 이사들은 상당히 높은 정도의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되고 거기에 관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지금 미국 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델라웨어 주 법원은 이런 테이크 프라이빗 액션이 진행이 됐을 때 이사회는 인타이어 페어니스 스탠다드를 적용해야 되고 과거 판례에 따르면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승인을 얻고 또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들만으로 결의를 해서 승인을 얻고 둘 다를 해야지만 이 거래가 정당화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상당히 엄격한 요건이죠. 특별위원회 승인도 없고 소위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라고 해서 소액주주들만 불러서 또 승인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지만 정당화된다고 하니까 또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 제약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델라웨어를 떠나는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뭐 보셨겠지만 뭐 텍사스로 요즘 기업들이 막 이주하고 있다라고 한 게 다 그런 차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은 결국 이 회사를 얼마나 유치하냐에 따라서 그 재정에도 영향이 되기 때문에 델라웨어주 아예 법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너무 판례가 엄격하다고 해서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 하지만 여전히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논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위원회라는 걸 미국에서는 중시 여깁니다. 이건 단순히 이사회가 아니고요. 이사회 내에서도 지배주주한테 영향을 받는 이사들을 제외한 소위 독립이사들만 모여서 정말 별도 결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특별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권한을 부여를 해서 그렇게 모든 뭐 정보에도 접근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뭐 미국 입장에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가능한가라는 거는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사회이사들이 결국 독립이사들이 될 텐데 사회이사들 아시겠지만 뭐 법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정말 뭐 어떤 공대 백그라운드에서 기술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갑자기 모아놓고 이 거래 뭐 테이크 프라이빗 저희가 트랜잭션을 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승인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떨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논의가 필요하고 또 실무가 쌓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라고 해서 이런 테이크 프라이빗 액션 할 때는 소액주주들만 모아놔서 승인을 얻어라고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 소액주주들은 기본적으로 특히 뭐 텐더 같은 걸 할 때 끝까지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그 주주들은 또 강성 주주일 가능성이 높고 뭔가 지배 주주가 생각하는 방향과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주주들만 모아놓고 다수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건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지금 주주총회를 예정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이런 소액 주주들만 모인 주주총회라는 게 상법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도입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그런 델라웨어 법을 좀 참고를 해서 그 경제산업성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이런 테이크 프라이빗 액션을 할 때 이사회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가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독립된 특별위원회 설치, 또 외부 전문가의 독립된 전문적 조언의 취득, 그리고 마켓 체크라고 해서 혹시 더 높은 가격의 매수자가 있는지, 그리고 일반 주주에게도 충실한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다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엄격하고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은 아니지만 실제 일본의 실무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대로 도입될지는 역시나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법무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내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려면 예를 들어서 텐더 오퍼를 하기 전에 이사회를 접촉해서 이사회한테 정보를 주고 이 텐더 오퍼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우리 국내 실무상 가능한가, 이런 좀 의문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여러 규정 개정들이 실제 이제 테이크 프라이빗 이런 트랜잭션 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일반적인 저희 뭐 여기 뭐 PF를 일단 펀드 분들이 아무래도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림에 이렇게 넣었는데 뭐 일반 SI도 할 수 있죠. 그래서 PF, SPC를 통해서 뭐 기존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SPA를 체결해서 취득하고요. 그다음 공개 매수를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80 내지 85% 정도를 취득한 다음에는 교부금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해서 100% 자회사로 만드는 게 최근 몇 년간 확립되어 온 이런 테이크 프라이빗의 절차라고 할 수 있고요. 뭐 1번, 2번은 동시에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거래들이 그러면 개정상법화에서는 유효한 거냐, 아니면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느냐가 아무래도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뭐 이슈들, 고려해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슈들에 대해서 사실 뭐 결론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이거는 특정한 어떻게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과거에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라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최대 주주 지분을 취득할 때 신주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격이 사실 다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최대 주주한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신주 발행가는 자본시장법상 보통 뭐 주가에 연동돼서 그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취득하고, 이런 거래들이 사실 꽤나 있었고 이 거래가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개정상법이 도입됐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의무공개 매수 제도까지 도입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런 거래가 여전히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뭐 회사가 이런 신주 발행을 해야 될, 자금 조달해야 될 필요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유효성을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사협조인데요. 당연히 뭐 기존 상법화에서는 그냥 대주주가 지분 판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회사로부터 실사를 하는 거고, 실사라는 게 사실 이 타겟 회사의 임직원들이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료 주고 인터뷰하고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데요. 근데 좀 개정 상법화에서는 조금 고민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대주주가 예컨대 본인 지분만 매각하려고 하는데 왜 회사가 굳이 그런 실사에 협조해 줘야 되냐라는 또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대주주는 안 파는데 어떤 소액주주가 와서 내 지분을 팔려고 하는데 실사 좀 기회를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허용을 안 했죠. 근데 이제는 아까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혹시나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하더라도 실사 기회를 부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문들과 이슈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또 계속 좀 문제되는 이 공개 매수 때 도대체 타겟 회사 이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가장 또 관심이 많은 쟁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개 매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특히 과거 상법하에서는 그냥 주주 간의 거래로 봤습니다. 주주들 간의 거래면 그 상법하에서는 이사가 끼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끼이는 게 이상합니다. 나는 회사에 대해서만 잘하면 되지 왜 주주들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 관여를 해? 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법에서도 공개 매수 시에 이사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옵셔널로 했습니다. 의무는 아니고. 왜? 그는 뭐 주주들 사이의 거래니까.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기도 바쁜데 왜 거기에 대해서 관여해? 라는 생각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달라진 거죠. 주주들 간의 거래도 신경을 써야 되게 됐습니다. 왜냐?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 실무는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공개 매수가 있을 때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만 이사회는 그냥 노코멘트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표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수주주 소위 뭐 스퀴즈아웃이나 뭐 아까 테이크 프라이빗 액션, 테이크 트라이빗 과정에서 결국은 뭐 필연적으로 소액주주들은 돈을 받고 주식은 뺏기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행위들에 있어서 이사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회사에는 영향이 없거든요. 주주들 간의 거래고. 그렇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가 미치지 않는 범위인데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게 됐습니다. 만약 소액주주가 낮은 가격을 받고 스퀴즈아웃 되면 그 소액주주는 손해를 보는 거고 그거는 결국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액주주 축출 과정에서 더더욱 이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제 공개 매수를 했을 때 타겟 이사들이 뭘 해야 되느냐는 아직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논의 중이고 실질적으로 아직 확립된 실무는 없고요. 다만 뭔가 과거처럼 그렇게 묵묵부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뭐 특별위원회까지 개최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또 소액주주들만 모여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고요. 특히 가장 관심 있는 게 그럼 이사회가 뭔가 의견 표명을 한다고 했을 때 공개 매수자가 사전에 가서 이사회한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아시겠지만 공개 매수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거는 컨피덴셜리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 매수 신고서를 내기 전에는 아주 극도로 이거를 비밀로 하고 타겟 이사회한테도 안 알렸는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미리 가서 설명을 하고 이사들한테 자료도 주고 정보도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리키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것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일본에 이미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기존에 도입됐으니까요. 물어보니까 일본은 한 2달 전에 가서 공개 매수를 하고 싶은 회사 이사들한테 가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뭐 자료도 주고 내가 이 회사 공개 매수하고 있는데 이런 가격으로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검토하시고 우리 공개 매수에 찬성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는 뭐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일본은 리키지가 그렇게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개 매수 리키지가 아무래도 더 많이 나는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일본의 실무가 그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을지 그 과정에서 리키지가 생기고 공개 매수가 무산됐을 때 과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게 좀 적어봤는데요. 그 SBI 핀테크라고 이건 뭐 어차피 다트에 공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일본 회사였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공개 매수가 과거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이사회에서 이건 일본 회사니까 일본법에 따라서 의견 표명했는데 상당히 자세하게 의견 표명했습니다. 뭐 몇 페이지에 관해서 냈고요. 이게 제일 파란색 부분이 했는데 독립적인 제3자 선정 기관에 맞서서 공개 매수 가격이 적정한지 밸류에이션 리포트도 받고 그리고 독립적인 특별위원회 독립적인 이사들로 구성해서 그 설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받고 로펌으로서도 의견을 받고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본인이 아주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 공개 매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공시한 사례가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사항들을 마지막으로 좀 적어봤습니다. 제일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테이크 프라이빗이 결국은 기존 최대 주주에 대한 구주 취득과 일반 주주들에 대한 공개 매수가 결합해서 이루어지는데 SPA라는 게 한두 장짜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최근에 많이 한 거로는 이런 SPC의 기존 최대 주주가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무슨 언아웃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약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괜찮냐. 결국 모든 주주들을 공평한다라고 봤을 때 결국 생각해 보시면 재투자 기회를 왜 기존 최대 주주한테만 주느냐라는 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난 일반 주주들은 공개 매수를 해서 쫓아내면서 나에겐 재투자 기회나 언아웃 기회는 주지 않고 그 기존 최대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봐야 될지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아마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되면 더더욱 이 이슈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같이 공개 매수할 때 기존 주주와 그 SPA와 결합해서 하는 공개 매수일 때는 그럼 기존 주주 SPA 내용을 어디까지 공시해야 되느냐 일반 주주들한테 기존에는 별로 공시를 안 했습니다. 결국은 나의 공개 매수 가격이나 이런 것들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관점에서는 기존 SPA 내용도 좀 더 공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타겟 이사회를 언제 접촉하고 어떻게 할 거냐는 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테이크 프라이빗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통상 사용하는 게 포괄적 주식 교환인데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거는 타겟 이사회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즉 100% 모자이사를 만들 때 정식으로 타겟 이사회 이사들이 그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그게 위법하다라고 하면 그걸 승인한 이사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포괄적 주식 교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좀 테이크 프라이빗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상법에 그러다 보니까 도입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스퀴즈아웃이라고 해서 9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는 이거는 차이점이 포괄적 주식 교환은 회사가 하는 겁니다. 타겟 회사가 결의한 건데 이 지배주주의 스퀴즈아웃권은 그냥 그 주주가 하는 겁니다. 회사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겟 회사 이사의 입장에서는 이 스퀴즈아웃으로 가면 본인들의 책임이 없으니까 이 제도를 좀 활용해서 테이크 프라이빗을 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스퀴즈아웃 제도가 가지고 있는 좀 한계나 복잡성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 스퀴즈아웃은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어차피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게 상법상 들어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활용한 테이크 프라이빗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배적인 것 같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조치들은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오늘 발표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세션은요, 한국형 데이터 센터 산업의 현재와 미래, 인공지능 산업의 관화율을 주제로 서용태, 박성진 3일 PwC 파트너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서용태, 박성진 파트너님은요, 각각 데이터 센터 인프라, 그리고 부동산 투자 분야의 최고 전문가신데요. 먼저 부동산 부문에 대해 박성진 파트너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3일 회계법인의 박성진 파트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서용태 파트너께서 한국형 데이터 센터 산업의 현재와 미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데이터 센터 전반적인 시장 동향 설명드리겠고요. 서용태 파트너께서 AI 데이터 센터 현황, 방향성, 사례 분석, 그리고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시장은 2023년 약 3,728억 달러에서 29년 약 6,240억 달러 규모의 연평균 약 9%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콜로케이션 시장은 2023년 769억 달러에서 32년 2,129억 달러로 약 12%의 성장이 있었는데요.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콜로케이션의 성장은 더욱더 성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시장은 2022년 약 1,159억 달러에서 2028년 약 1,689억 달러, 연평균 약 6.4%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시장 역시 콜로케이션 시장은 2022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약 8% 성장하며 약 191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도 글로벌 시장과 같이 많은 성장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은 2018년 2.4조 원에서 2028년 10조 원으로 상업용 및 비상업용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 성장 이유로는 첫 번째로 인터넷 이용률 및 트래픽 증가를 들 수 있는데요. 세계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약 67%인데 한국 국내 인터넷 이용률은 약 97%에 달하는 등 한국의 높은 인터넷 이용률 및 5G 데이터 트래픽 등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사용의 확대 및 AI 데이터 및 신기술 발달로 인한 AI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증가의 주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폭하는 수요에 따른 국내 데이터 센터의 공급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데이터 센터는 총 165개고요. 2020년 대비 약 3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콜로케이션의 연평균은 약 7% 성장하며 2000년 10개에서 2024년 약 53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시장 내 주요 플레이어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업용 콜로케이션 데이터 센터를 보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가 가능합니다. LG, U+, KT, SK 브로드밴드와 같은 기간 통신 사업자, 삼성 SDS, LG CNS와 같은 IT 서비스 사업자, 호스트웨이, 드림마크원 같은 중견 IT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리고 최근 신규 데이터 사업자 진입하는 글로벌 운영사, 자산 운용사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자산 운용사, 재무적 투자자의 상업용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설계, 구축, 운영 등 전문 역량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사업자들이 어디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지, 왜 수도권에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유치하는지 다음 장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운영 중인 민간 데이터 센터는 약 93개소이며 수도권에 약 75%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35개소, 경기 31개소, 인천 4개소입니다. 이렇게 상업용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선호하는 이유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도권에서 전력, 통신, 수도, 가스 등 인프라가 우수하고, 글로벌 CSP는 8에서 20km 이내 확장을 선호하며 리테일 고객 또한 근무지의 인근에 위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유지 보수 인력 수급이 용이한 부분도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는 하나의 이유고요. 또한 게임뿐만 아니라 챗봇, 자율주행 등 AI 초지연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여러 이유로 데이터 센터가 밀집 지역에서 최근에는 수도권 및 세컨더리 권역, 일부 지방으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지어질지 이후 공급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력 확보의 어려움 및 신규 개발 용지 부족으로 부산 및 수도권, 세컨더리 권역으로 확장 추세에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재무적 투자자와 글로벌 운영사 중심으로 경기, 부산, 울산 신규 콜로케이션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정 공급은 2026년 AW 인천 가좌, LG CNS 고양 삼성, 2027년에는 디지털 리얼티 빈포, 2028년에는 삼성 SDS 구미 AI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천, 안산, 용인, 부산도 다수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 수익 모델과 임대료 수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콜로케이션의 임대료는 기본 임대료와 전력량 요금 합산으로 산정되며 킬로와트, 렉, 상면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밀도 장비가 필요한 글로벌 콜로케이션은 주로 킬로와트당 고금 방식을 채택하는데요. 이러한 킬로와트당 과금 방식은 정액형과 추가 수익 확보되는 계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킬로와트당 과금 방식은 장점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단점으로는 전력 증설 및 감액 시 별도의 협의 및 증설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국내 콜로케이션의 데이터 임대료 현황을 보시면 2023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료는 킬로와트당 15에서 22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데이터 센터 투자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거래가 500억 미만의 소규모 거래가 중심이었는데 2024년 하남 ID 센터 거래 이후에는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된 분위기입니다. 주요 거래 사례는 성남 분당 IDC, 드림마크원 IDC, 삼성 SS 과천 IDC, 목동 IDC 원센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국내 데이터 센터의 캡레이트는 약 5.2에서 6.4% 추정되고 2023년 거래됐던 하남 IDC 센터는 약 6% 중반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공급되는 데이터 센터의 대부분의 엑시트 캡레이트는 5% 후반에서 6% 초반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의 몇몇 가지 주요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데이터 센터의 관심도 증가입니다. 최근 AI 산업이 데이터 센터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내 AI 데이터 센터의 시장 또한 향후 큰 성장세를 보일 예정입니다. 대규모 모델 트레이닝하는 AI 트레이닝 데이터 센터는 지방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요구하는 데이터 추론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과 부산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산 에너지 활성화 분산법, 특별법, 분산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력 개통 영향 평가,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분산 에너지 의무 사용 의무화, 이런 분산법과 전기 사업법 시행이 진행될 경우에는 인허가가 좀 지연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개발비 증가 등의 이슈가 발생 예상되고 향후 수도권 내 신규 데이터 센터 공급은 보다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트렌드는 엣지 데이터의 성장 잠재력입니다. 시장조사 기관들의 데이터를 보면 엣지 데이터 시장은 2031년까지 연평균 21.7%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엣지 데이터에 대한 정책상 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10MW 미만의 전력을 사용하고 그러면 전력계통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MW 미만의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력수전 예정 통지서의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점에서 최근 서울 내 엣지 데이터 사업이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모든 기업들이 AI를 사용함에 따라 상업용 오피스 안에도 엣지 데이터를 구비하려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소영태 파트너께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선수가 교체된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요. 박성진 파트너님은 기존에 이제 CBRE에서 이제 부사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부동산 관점에서 데이터 센터를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프라 관점에서 AI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 서버에서의 데이터의 관리 이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회사와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지의 그런 부동산 관점으로 좀 많이 접근했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서의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데이터에 대한 가공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학습 그리고 추론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었던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전력 소비량이 말도 안 되게 크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쓰던 거에 대비해 거의 30배 이상의
동일 용량 대비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AI 시대에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데이터 센터의 방향이 결국은 어떤 상황까지를 이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끝까지 설명드릴 내용 중에 주된 내용들은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이쪽 AI 시대에서의 큰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 시장에 대한 규모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그 바둑 기사에 있었던 이세돌 기사님, 그분이 알파고 대구에서 이제 한 번 딱 승리하셨는데 그때 아마 되게 저는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였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생성형 그리고 이제 저희 자연어에 해당되는 그 언어를 통한 AI의 시초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2022년도 말 12월 아마 22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챗 GPT가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에 AI 시장이 말도 안 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대비 2030년도에는 AI 시장에 대한 규모가 150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어떤 그 산업보다도 크게 증가하는 속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논하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의 수요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AI 연산에 최적화를 위해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고성능 반도체가 기반이 돼야 되고요. 이거에 못지않게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 그리고 냉각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 데이터 센터 대비 AI 데이터 센터의 그런 차별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AI 모델 학습이나 아니면 이미지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 소모량이 급증하게 되고요. 이 급증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GPU라든지 아니면 TPU의 그런 하드웨어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와 앞서서 이 데이터 센터에 저장해야 될 그런 저희 이제 데이터 관련된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보다 더 이제 밀집돼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냉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열을 시켜줬다면 지금은 직접적으로 열을 시켜주는 순행식이라든지 아니면 액침식 중심의 그 용수 확보가 앞으로는 더 크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전력 확보와 그리고 냉각 욕수의 확보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를 통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엣지 그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AI 데이터 센터에서의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도시 인근에서 설치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되게 활발하게 지금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이제 글로벌 그 CSP사들의 CSP는 뭐냐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CS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국내 그 대기업들 뭐 여기 보시면은 SK그룹이 울산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처음으로 이제 첫 사업을 떴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그럼 왜 울산에 그 설치하게 되느냐? 그건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AI용 데이터 센터는 워낙 많은 전력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전력을 공급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 용수의 공급 확보가 좋은 그런 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울산으로 가게끔 만들었고요. 아마 이제 트럼프 시대랑 그 바이든이랑 조금 이제 같이 맞물려서 여기 잠깐 설명해 드리면 바이든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재생 쪽으로 주도해서 에너지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정보전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그런 싸움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AI를 조금 더 드라이브를 많이 걸게 되는 상황이었고 AI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전력을 쏟게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됐는데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AI용은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제 시대가 들어오면서 스타게이트의 그런 그 전력만 공급하는 데이터 센터랑 그런 것들이 증가하게 됐고 거기서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원으로는 데이터 센터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화력발전소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화력발전소에서
그 석탄은 ESG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LNG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산업으로 좀 성장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데이터 센터의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떤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이 두드러지게 보여질 것인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시장입니다.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26% 정도 올라갈 정도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규모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이거는 미국의 사례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거의 연간 100% 이상의 전력의 수요가 증가가 이루어져야지만 지금의 AI 데이터 센터의 유지 내지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에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그 냉각수 시장의 성장입니다. 과거에는 냉각수 시장을 데이터 센터에서 크게 보지는 않았었고 기술적으로도 좀 난제가 있었었는데요. 향후에 2032년도까지 연평균 한 1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다 데이터 센터를 하시는데 왜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유독 더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 오늘 이 모인 자리에서 이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주제로 발췌가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 코비드 이후에 다운사이드 프로텍션을 하기 위한 목적 중에 하나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인프라 전용 그런 펀드들을 레이징을 하고 있고요. 리업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그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나마 각광받고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 4개의 지역입니다. 하나는 저희 대한민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 이 4가지 지역인데 한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데이터 센터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5G 등 고속 그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고품질의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럼 다른 나라들도 그런 부분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2번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필요한 부분이 그 전력입니다. 운영 비용의 80%가 전기 요금인데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전력 산업용 요금이 매우 낮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는 산업용 요금이 아니라 일반용 요금을 쓰고 있긴 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전기 단가가 매우 낮기 때문에 한국이 글로벌 투자자들 그 인프라 투자사들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그런 지역으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좀 그 인프라성의 그런 투자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이 좀 많이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데이터 센터의 그 개발은 대부분 다 수도권의 개발에 많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해외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인프라의 영역으로 보고서 장기 투자의 그런 개념을 가졌었는데 한국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부동산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도 단기로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엑시트할 때도 부동산의 지가가 얼마만큼 상승했는지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많이 공급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많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지금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전력 소비량이나 전력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될 부분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전국의 전력 자립도는 지금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건립되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가장 전기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울산, 부산, 경남, 부울경 지역에 전력 자립도가 가장 높은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원전도 있고 그거 못지않게 LNG라든지 아니면 신재생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데이터 센터의 신규 공급이 많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는 10만 개의 렉이 최소 필요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부지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산간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서울 지역으로 끌고 오므로 인해서 개통에 있어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경기도라든지 서울 지역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의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데이터 센터의 신규 공급, 그리고 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발전소가 있는 해당되는 지역으로 몰아야 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국내 데이터 센터에서의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왜 비수도권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대용량 부지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단가적인 측면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이고요. 하지만 이거는 기존에 투자하셨던 부동산이랑 조금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가의 상승이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용량의 데이터 센터 AI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질 것 같고요. 그리고 수전 관련된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전기를 확보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변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송전 라인을 깔아야 되는데 민원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도권 외 지역이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용수의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부산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수도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확보의 용이성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책적으로 분산에너지법이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은 대한민국의 전력의 판매는 한전만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생산은 IPP 민간 사업도 할 수 있지만 판매 자체는 저희 한전 쪽에 되어 있는데, 이제 분산에너지법이 된다라고 하면은 발전소가 직접적으로 전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1대1 매칭을 통한 PPA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처럼 내가 실질적으로 전기가 필요한 그런 수요자들이 발전소와 직접적인 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LNG 발전소 지금 투자했었던 PE 분들이나 아니면 인프라 운영사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뭐냐면은, 국내는 연료비 단가가 제일 낮은 발전소부터 발전을 하게 되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LNG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재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연료가 제로이기 때문에 LNG 발전소가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자한 회수를 할 수 있는 EBITDA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분산에너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LNG 발전소의 이용률이 낮아지는 부분을 신규로 PPA 계약을 통해서 충분히 끌어올리게 되면은 업사이드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분산에너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신규 LNG에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데이터 센터에 이제 AI형 하이퍼 스케일 그런 데이터 센터를 함에 있어서 이게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레턴시라고 해서 이제 지연 시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서울이랑 도쿄랑 동시에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거의 지연 시간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근데 그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지연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수도권 외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물론 생성형 AI처럼 추론을 하는 경우에는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추론을 해서 저랑 계속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레턴시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엣지 데이터 센터를 수도권에 짓고 수도권 외 지역에는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의 국내에서 그런 좀 방향성이 그런 식으로 돼야지만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그런 좀 데이터 센터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AI 데이터 센터의 사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 좋은 내용이고 해외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은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지금 현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수요지 인근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지었는데 지금은 전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전기 비용이 낮은 외곽 지역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거랑 동시에 엣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금 짓고 있는 지금 미국의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데이터 센터를 할 때 나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한번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최근 M&A 사례를 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EBITDA 배수로 봤을 때는 거의 한 20배 정도에 해당되는
그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부터 2025년도 사이에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배수 자체가 거의 30배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의 돈을 투자하는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의 투자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지 좀 봐야 되는데, 해외도 국내랑은 좀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역사회에서의 반대,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 수용성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력을 어떻게 공급해서 받을지, 전력 인프라에 대한 그런 방안에 대한 모색, 그리고 환경 규제로 인한 그 실제 그린필드 사업에서의 데이터 센터의 실패, 이런 부분들이 종종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대응의 투자의 전략으로서 첫 번째로는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데이터 센터와 그 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데, 국내에서도 그 솔라시도라고 하는 지역에 그 한양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놓은 상태고요. 지금 SK가 그쪽 지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대응 측면에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냉각수라든지, 그리고 입지에 대한 다변화된 전략,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들이 그린필드 사업에서의 투자 리스크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SI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연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뭐 다수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2025년도에 이제 SK 그룹과 울산에서 100메가 규모에 해당되는, 100메가면 엄청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하냐면은 1메가와트당 한 16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메가라고 한다면 거의 2조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어떻게 보면 후발 주자이긴 하긴 한데, 부산 지역에 벌써 데이터 센터를 2개 정도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 좀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부산 지역에 조금 이제 치우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부산 앞바다에 그 전 세계 그 통신망의 90%가 해당되는 그 개통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함에 있어서 부산 지역이 또 다른 이제 허브로서 지금 등장한다라는 거를 요 글로벌 SI 투자 사례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런 국내 데이터 센터를 주로 누가 투자했는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재무적 투자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것보다는 통신 사업자들, CSP 사업자들이 지금 현재는 되게 많은데, 불과 5년 안에는 재무적 투자자가 과반을 넘는 정도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그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해당되는 기간 동안 누구의 투자 비중이 더 높은지를 봐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2027년도, 2028년도까지는 거의 10개 중에 9개는 재무적 투자자의 드라이브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가 지금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 사례를 제가 좀 분석을 4가지로 해봤는데요. 4가지 중에 앞에 3가지는 그 개발 단계에서의 그린필드 사업에서의 그 투자 그 사례이고요. 4번째에 있는 거는 이제 브라운필드에 들어가는, 아니면 그린필드가 이제 완료돼서 운영이 들어갈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사례인데, 어떻게 보면 세컨더리로 매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배의 사례는 뭐 단순히 재무적 투자 혼자서 투자하기보다는 개발의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관과의 그런 JV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진 성공적인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은 잘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요 정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SK 그룹이 울산 클러스터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력의 100메가 정도의 전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상업 운전 예정인 SK 멀티 유틸리티가 라는 발전소가 그 공급할 예정입니다. 뭐 더 신문기사 한번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SK 가스 계열의 그런 발전소가 울산 GPS랑 울산 SK 멀티 유틸리티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2개가 매각물로 나왔고 지금 입찰 프로세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SK 멀티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와의 직접적인 PPA 계약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그런 이 자산에 대한 그 매력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17월 말에 이제 입찰 그 LOI를 받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전소와 데이터 센터를 같이 연계해서 투자하는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여지고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요 데이터 센터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효과가 있는지를 봤는데, SK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앞선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공적인 측면에서는 SK 에코플랜트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좀 시공 널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시공하시면서 에너지 공급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SK 멀티 유틸리티, SK 가스 계열의 회사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SK 브로드밴드랑, 그리고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 SK 하이닉스, 이렇게 4개의 그런 패키지를 통해서 울산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울산 광역시랑 대한민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 해적 케이블 허브로서 이제 부산 지역의 투자 사례입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인트라 트래픽의 90%가 부산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부산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글로벌 CSP 유치 조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지역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달 11월 5일 날 분산 에너지 특구를 정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저희의 예상은 원래 울산이랑 서산 쪽이라고 예상했었는데, 부산 해당되는 지역이 분산 에너지 특구로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코 델타 그린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도 여기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LG CNS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부산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운영 중이거나 아니면 건설 예정인 데이터 센터가 상당 부분 부산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이 여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 열을 낮추기 위한 용수 공급이 매우 용이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또 다른 사례는 그 신재생 에너지라는 ESG랑 그리고 서남권 지역에서의 데이터 센터 유치입니다. 원래 과거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는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도 지하철이 있는 지역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남권에 있는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는 거의 뭐 저희 쪽 입장에서는 불문율로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민간 주도의 그 SK랑 오픈 AI가 지금 AIDC를 짓는 거를 서남의 지역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야 될 길은 많이 있긴 하긴 한데, 이게 주는 시사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보지 않았던 그런 그 지방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해서 AI용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큰 시사점이 있고요. 그거를 저희 국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오픈 AI가 같이 한다는 점이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매우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데이터 센터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유망할 수 있는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터리 ESS입니다. 왜냐면은 신재생 에너지는 연료를 내가 공급할 수 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비춰야 되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할 때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 저장 장치인 배터리 ESS를 장착을 하는 그 산업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과 배터리 ESS랑 데이터 센터가 3가지가 패키지가 돼서 오픈 AI에 따른 그런 AIDC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전력에 대한 난도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좀 세부적인 내용을 써놨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장비 냉각을 위한 용수 확보가 데이터 센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진행이 진행되고 있고, 그 PE들 측에서도 이런 용수를 어떻게 그 냉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사전에 좀 검토를 일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눈여겨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산업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형 데이터 센터를 성장을 위해서 뭐 감히 제가 뭐 전략적으로 제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는 밸류 체인이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뭐 개발 단계, 운영 단계, 투자의 M&A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돼야 될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진행돼야 될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수도권 내 지역은 그 노후화된 그런 데이터 센터를 인수를 해서 리트로핏을 하고 그리고 엣지 데이터 센터로 재개발하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투자의 하나의 방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외 지역은 정부가 연계돼서 인허가라든지 인프라가 확보된 신규 대형 AI 데이터 센터 개발을 하는 전략으로 하게 되면은 그 뻗어나가는 그 밸류체인에서의 개발 단계라든지 운영 단계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국형 데이터 센터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3가지 정도의 전략을 뽑았습니다. 하나는 기업 전략, 두 번째는 이제 정책 전략, 세 번째는 그 투자자 전략입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 AI 데이터 센터의 EPC 역량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수도권 내 노후화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확보하는 이런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될 것 같고요. 뭐 위에 헤딩에 써놓은 것처럼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과거의 데이터 그 전산실을 임대해주는 시설이 아니라 이제 AI 시대에서는 디지털 발전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산업이랑 같이 융화가 잘 돼서 또 다른 ESG 하나의 성장으로 데이터 센터가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만찬에 앞서서 특별한 순서가 마련돼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 PEF 시장이 활성화된 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국내 PEF 시장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주신 분들께 공로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상에는 박병건 대신 PE 대표님이자 현 PEF 협의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병건 회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상에 앞서서 박병건 협의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PEF 협의회 회장 박병건입니다. 먼저 지난 20년간 우리 업계를 위해 큰 기여를 해주신 수상자 분들께 상을 전달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상자 분들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헌신과 공헌은 한국 PEF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성과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희 PEF 업계는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고 안정적이고 우수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공로상 수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로상 수상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05년 국내에서 PEF 제도 자체가 생소했던 시기에 과감히 첫 PEF 출자자로 나서 시장을 일으킨 주역인데요. 당시 국민연금은 HNQ 1호 펀드에 투자하면서 시장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다만 최근 기금운용본부는 전주 이전으로 관계 실무자들이 물리적으로 제한된 여건에 있고 또 최근 홈플러스 투자권으로 관계 당국과 조율 중인 사안이 있어 부득이하게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정을 알려왔습니다.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님, 최영돈 실장님, 김현중 팀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딜사이트와 PEF 협의회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년간 국내 PEF 시장의 가장 든든한 출자자로서 시장 발전을 이끌어온 국민연금의 공로가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상은 그간의 노고에 대해 자본시장의 깊은 감사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뜻깊은 상은 전임 PEF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또 국민연금 PEF 초기 출자를 받은 장본인이신 H&Q 코리아의 임유철 대표님께서 대리 수상하셔서 전주에 계신 본부에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임유철 대표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선 사진 촬영이 있겠는데요.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응원과 또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활짝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분 머쓱하지 않도록 한 번만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자리로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용환 스틱 인베스트먼트 회장님이신데요. 도용환 회장님은 1세대 PEF 운용사로서 20년간 국내 M&A 시장을 이끌어오신 선구자이시기도 합니다. 도 회장님께서는 40년간 후배들을 양성해 오셨고요. 이제 내년에 일선 용퇴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 대응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지만 시장에 기여하신 공헌을 높게 평가한 업계 동료 선후배 분들의 뜻을 모아 이 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대리 수상해 주실 박기수 본부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이 있겠는데요. 두 분께서는 시상해 주시고 카메라 보고 크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수상하신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이로써 딜사이트 2025 M&A 포럼의 모든 공식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발표자 분들과 또 PEF 20주년 공로상 수여를 위해 힘써주신 자본시장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